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183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에서는 앞으로 ESG를 모르면 사실은 생존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ESG에 대한 공시와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이 분야 최고이신 우리 손호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호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그린라레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그리고 부천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나시아라는 NGO 단체인데요. 푸르나시아에서 탈탄소 전략실 상임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NGO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런 ESG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자문,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ESG에 대해서 처음 관심 갖게 된 거는 2015년도에 논문을 ESG 관련 논문을 쓰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ESG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04년도부터 ESG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때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ESG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ESG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론보다는 강론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ESG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ESG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가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요, 첫 번째로 글로벌 ESG 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급망 실사, 그리고 요즘에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 CBAM, 그리고 온실가스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ESG를 알려면 알아야 되는 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비재무적 성과 지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로 기업을 평가를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재무적인 것 때문에 많은 재무적인 손실을 겪은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키가 아동 노동에 관련된 파키스탄의 아동을 이렇게 노동시킨 것들이 사진에 나오면서 나이키가 굉장히 많은 재무적인 손실을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름 유출 사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온난화로 인한 많은 부분, 이러한 비재무적인 것들 때문에 재무적인 영향도 나쁜 영향도 받더라라는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적인 성과 지표와 더불어 비재무적인 성과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도 비재무적인 성과 지표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E는 환경을, S는 사회적인 가치를, 그리고 G는 거버넌스, 투명 경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재무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고 비재무적인 것도 같이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언제 이야기가 됐냐면 1972년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인구의 증가에 대한 요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류는 급속도로 경제적인 성장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때 이유로 나온 것이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되고요. 이렇게 비재무적인 성과 지표를 관리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알아야 될 단어는 기업 가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비재무적인 성과 지표를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달성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기존처럼 주주와 특정 몇몇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달성되기 어려운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그전의 모든 기준은 주주자본주의였어요. 우리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주주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을 계산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자산을 샀는데 이 자산을 처분했을 때 남의 돈을 갚은 다음에 실제 내 돈이 얼마가 남는 거냐, 내 재산이 얼마나 남는 거냐라는 걸 계산하는 것이 재무상태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주주자본주의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비재무적인 성과 가치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늘리려면 주주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 종업원, 거래처, 협력사, 정부 모든 기관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끝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만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연결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들도 그러한 가치를 같이 추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급망 실사라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ESG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ESG가 왜 공급망 실사와 공시까지 이어지는가를 이해하려면 이 6가지 단어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는 언제 처음 이야기됐냐 하면 2004년도에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환경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투명 경영에 관련된 요소 이렇게 너무나도 길고 방대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씩 따서 ESG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나오게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2004년도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ESG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4년도에 ESG가 단어가 나온 이후로 그게 관심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중반부터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공히 2020년도 이후부터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이유는 뭐 블랙록의 이야기도 있고 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공교롭게 그 시점이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는 시점 이 모든 것들이 2020년도를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ESG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ESG 공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SG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의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줘야 달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ESG 생태계를 나타내는 화면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표준기관, 그다음에 주요 프레임워크,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시면 ESG는 어떠한 정부가 주관한다기보다는 많은 NGO 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할 부분은 요 글로벌 표준 기관과 주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쟁 상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저는 너의 경쟁 상대는 여기가 아니라 나스닥에 있고 뉴욕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그렇다. 왜냐? 모든 기준을 지금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ESG의 모든 가치는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꾸 국내 한국화된 무엇인가를 붙여서 K를 자꾸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 이 부분의 ESG만큼은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준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시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 ESG 공시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둬야 될 거는 GRI, 그다음에 ISSB, 그다음에 TCFD, SAS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KSSB에서 26년 이후로 이제 의무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후 공시를 먼저 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도 그러한 공시와 공급망 실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ESG를 공시하고 공급망 실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GR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반영하는 이러한 지표가 GR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급망 실사에 관련된 부분, 실제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GR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시 일정은 각각의 제가 이유부터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제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맨 아래 한국법을 보면 25년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6년도 이후로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IFRS S1, S2라는 글로벌 공시 기준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만한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또 대기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2026년도 이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음, 올해 몇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벌써 그 기준이 일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벌써 이런 ESG 의무 공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화하고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무화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는 거래소 공시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공시랑 공급망 실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공시를 하는 내용 중에 협력체들, 이 공급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실사를 했느냐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그 안에 공급망 실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하거나 그럴 때 어, 이러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느냐, 그 제품당 얼마나 배출했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면 좀 이따 시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공급망 실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SG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잘 쉽게 보시려면 ESG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ESG 보고서 작성하면 거기다 다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2023년도는 총 161개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를 했어요. 여기에 ESG 포털에 들어오지 않은 올리지 않은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아무튼 160 몇 개가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이 코스닥이 한 1000개 정도 되고요. 코스피가 한 8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800개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상장 기업들이 10%도 안 되는 기업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GTS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활용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G는 GRI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아마 거의 100%, 99%는 GRI를 기준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SASB, TCFD, UN SDG를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활용 기준 쭉 나와 있죠. 어떤 기업은 GRI만 사용한 데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GRI, SASB, TCFD, SDG를 모두 다 활용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컨설팅을 하고 제3자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카운터빌리티의 프로바이더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430번입니다. 번호가. 그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제3자 검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공시를 하게 되고요. 이 공시가 26년도 이후부터는 2조 원 이상은 의무 공시가 되고 그리고 기후 공시부터 의무로 공시를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시를 할 때 기준이 대표적인 게 GRI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IFRS S1, S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급망 실사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GRI에 관련된 GRI에서 공시하는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대부분 실사가 이루어지는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을 보시면 첫 번째가 환경 경영 체계예요. 문서화된 환경 정책이 있느냐, 환경 정책 추진 체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은 재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원부자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온실가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모두 다 기업들이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해 물질,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제가 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중소기업들도 유해 물질, 대기 오염,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나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화하는 부분들은 ISO 관련돼서 뭐 14,000일이나 45,000일, 9,000일 이런 것들을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문서화돼 있을 건데 이런 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만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 부분입니다. 역시 사회도 노동, 인권, 다양성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장 항목이 많은 부분이 사회 부분입니다. 공급망 실사고 GRI도 마찬가지고 가장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중에서도 인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양성, 양성 평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실사에
체크리스트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부분은 이 지배구조는 상대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체크하는 항목이. 그래서 윤리 현장이 있느냐 막 그런 정도인데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에서 협력사들을 공급망 실시할 때 GRI에서도 환경과 사회 요소에 관련된 부분을 실사해라라고 되어 있지 지배구조에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배구조는 뭐 일을 주는 회사라고 해서 협력사의 지배구조를 쉽게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나 환경 부분보다는 체크 항목은 작지만 분명히 또 체크하는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윤리 현장 부분,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 다음에 정보 공개 투명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실사의 주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공급망 실사를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C예요. SKC 같은 경우는 매년 공급망 실사를 통해서 ESG를 어느 정도 협력 업체들이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고위험군이 20%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년까지 이 고위험군을 5%로 낮추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사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개선을 하고 그랬을 때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게 앞으로 개선될 것 같다 그러면 거래가 유지되지만 3년 연속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논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 실사 부분을 회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기관한테 올해부터 24년도부터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3자 검증 기관을 통해서 공급망 실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평가 등급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눌 건데 D등급부터는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발주량을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에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 범주에 보면 목표들이 있고 문항들이 있는데 환경 부분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스코 1, 2, 3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 그렇지만 가장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이 온실가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 꼭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은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어, 이 ESG 실사에 관련된 관리 항목들을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 관계를 종료한다라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데 렌탈 같은 경우는 협력사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들 중에 ESG 경영을 점수로, 가점으로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협력사의 ESG 경영도 체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협력사에게 SBTI라고 합니다. 과학 기반 탄소 감축 목표라고 하는데 거기와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중에서도 스코 1, 2, 3에 관련돼서 산정을 하고 그거를 관리해라라고 협력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코프를 관리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기후에 관련돼서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목표를 적어놨는데 25년도까지는
협력사들이 ESG 자기 진단을 통해서 ESG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년까지 이 부분을 끝내고 그다음부터 점점 나아서 나중에는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그렇게 넷제로 같이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역시 기업을 협력사를 평가할 때 20%를 ESG 등급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나눠가지고 그 항목들 체크하시는 그 평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한 항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평가 결과에 의해서 가장 안 좋은 평가 등급을 받은 그런 곳은 뭐 등록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3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ESG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업들은 그런 지원들을 하고 그리고 못하는 기업을 규제하고 조치한다기보다는 잘하는 기업을 시상하고 평가하겠다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시스템인데요. 이 기업은 ESG를 이제 평가를 하지만 평가를 한 다음에 연말에는 ESG를 잘한 협력사들한테 포상을 하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런 절차를 또 가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망 실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시밤이 지금은 전환기간인데 그게 이제 의무기간으로 들어가면서 반드시 그 탄소 배출량이 측정이 돼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공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러한 공급망 실사가 대부분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6년도부터 만약에 기후 공시가 의무화가 되면 대부분 이 공시 내용은 3개년치를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공시 의무를 갖고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데이터를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6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벌써 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공시할 때 작년 내용부터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빨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응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어, 자문을 얻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공급망 실사 대응 그 권고 사항입니다. 제가 컨설팅한 기업의 하나가 어, 그 대기업의 이렇게 협력사인데 공급망 실사를 받고 개선 요구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1, 2, 3등 있고요. 환경, 지배구조, 사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환경 부분에서 스콥을 관리해라라는 내용이에요. 스콥 1, 2를 계획을,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관리해라. 그리고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몇 퍼센트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을 계획을 세우고 보고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윤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3년 동안 법적 제재를 받은 사항이 있느냐, 받은 사항이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 또 사회도 마찬가지로 법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사 입장에서는 협력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스콥,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배구조나 사회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과 이 기업만 사례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컨설팅한 기업에 제시를 한 겁니다. 실사 항목이 실제 보시면은 거의 뭐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개가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마다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 난이도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단기간, 중기간, 장기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방안을 만들어 놓은 이 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려우냐 쉬우냐 그리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노동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련된 거 그리고 윤리에 관련된 거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의 개인정보, 그 기업의 정보에 있어서 제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망 실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업들이 못하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시밤, 대표적인 게 시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온실가스에 관련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럽에서는 탈탄소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EU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대신에 탄소 발생량은 많이 줄겠죠. 그래서 EU 내에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탄소가 만약에 100이 발생된다. 근데 같은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했을 때 그 나라에서는 탄소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가 없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단가는 싸겠죠. 그래서 그걸 수입했을 때 유럽 내에서 100이라는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인데 수입하는 게 120을 배출한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20만큼은 인증서를 돈 주고 사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유럽 내에 있는 수입업자한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수입업자가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가 수입을 할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자기가 인증서로 돈을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제품은 수입을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에 수출하려면 이 탄소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6개 업종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 관련된 품목이 시밤의 규제 대상으로 벌써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 철강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철강을 만들 때 포스코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유럽 내에서 만든 그 철강 제품보다 탄소량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증서를 수입하는 데서 사야 돼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그걸 해결하려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서 탄소를 아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아니면 EU에서 생산을 해서 EU에다가 팔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철강회사는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철강회사는 용광로를 달굴 때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음, 그 화석 연료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탄소국경제도 시밤이 앞으로는 수출 규제의 역할까지 하고 EU 입장에서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시밤은 지금 현재 발효 중에 있고요. 23년도 10월 1일부터 6개 산업 그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그 품목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 탄소 배출에 관련된 보고서만 제출하는 걸로 끝이에요.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전환기간이 끝나면서 탄소 배출 조정 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그다음에 인증서를 실제 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EU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또 중요한 거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EU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게 해야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콥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라고 협력사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콥을 계산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GHG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RI 세계자원연구소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92%가 탄소 배출량을 GHG 프로토콜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고지로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 배출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증서를 사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야기한 기후 공시에 대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GHG 프로토콜을 권장한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공시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다라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GHG 프로토콜이라는 국제 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어, 복사를 흡수해서 흡수하거나 재방출을 막아서 온실 효과를 내는 그런 가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총 7가지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할 때는 이 중에서 산불화 질소라고 하죠. NF3는 빼고 나머지 6가지를 공시해라. 근데 이 온실효과 지수가 배출 지수가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이 6가지 온실가스를 모두 다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서 공시를 해라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시를 하는 기준이 지금 GHG 프로토콜 산정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스콥 1, 2, 3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한테 스콥 3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고요. 대부분 스콥 1과 스콥 2에 해당하는 그 범주에 있는 온실가스를 관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콥 1은 뭐냐면 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회사 차로 기름을 넣으시죠. 그럼 경유나 휘발유를 넣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유와 휘발유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몇이냐라는 거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스팀을 쓴다든가 막 그런 것, 그 직접 뭐 전기를 자가 발전한다든가 그런 것도 스팀을 자가 발전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조직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 휘발유를 넣는다. 그러면 휘발유를 몇 리터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계속 카운팅을 하셔야 되고요. 경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등유를 갖고 뭘 한다. 그러면 등유를 얼마나 쓰느냐. 이런 것들을 그 기록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량에 의해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어 있느냐.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스콥 1이고요. 그다음 스콥 2는 사서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력과 스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 내가 발전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사 쓰죠. 그래서 전력 같은 경우도
사서 쓰는 전력, 이 전기를 얼마나 쓰는 양에 따라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이거를 계산해라 라는 게 스콥2입니다. 그리고 스콥3는 내가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이나 원자재를 그렇게 공급받지요. 이 공급받는 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 그리고 내가 제품을 팔았으면 팔아서 사용하고 나중에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탄소 배출량을 모두 다 계산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GHG 프로토콜에서는 총 15가지 카테고리로 그를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통근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모두 다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 입장에서 스콥 3를 계산하려면 중소기업의 스콥 1, 2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협력사 중소기업들한테 스콥 1, 2를 관리하고 산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은 스콥 1, 2를 먼저 산정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은 에너지 사용량을 먼저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등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리고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하는 경영 보고서에 이제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GRI라고 했어요. 그래서 GRI를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GRI를 가지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라.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의무 공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공시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을 보면 제가 보면 이게 지속하는 경영 보고서인지 아니면은 홍보물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의무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의무 공시가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많은 선진국에서는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워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ESG 워싱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지요. 소셜 워싱, 그린 워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되고 IFRS S1과 S2가 이렇게 일반화되게 되면 아주 이게 예쁘게 포장된 보고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일반 사업 보고서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때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기업의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ESG에 관련된 성과, 이해관계자, 이중 중대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ESG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록의 ESG 데이터, 그다음에 GRI 부터 그런 인덱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검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 GRI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GRI는 크게 세 가지 스탠다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유니버설 스탠다드고 두 번째가 섹터 스탠다드고 세 번째가 토픽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GRI는 범용 표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 모든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지요. 사업마다, 업종마다, 산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스탠다드가 섹터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마다 다 틀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담기는 부분은 유니버설 스탠다드와 토픽 스탠다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설 스탠다드는 GRI 1, 2, 3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GRI 1은 GRI 표준의 목적, 그다음에 방법, 보고 원칙 이런 것들을 어,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직접 담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GRI2부터 담기는데요. GRI2에서는 조직의 구조,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기게 돼요. 조직이
이름이 어디고 어디 있고 뭐 그다음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GRI3는 중대성 검사를 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우리 기업 이 기업에서는 ESG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GRI3 부분이에요. 그리고 섹터 스탠다드는 이제 업종마다 틀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픽 스탠다드는 GRI 200, 300, 40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RI 200은 경제적 영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영향은 얼마를 벌었고 자산이 얼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 구매 정책, 반부패, 세금,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GRI 200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원재료 사용, 에너지 소비, 용량, 용수 사용,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게 GRI 300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용, 인적 자원, 그리고 산업 안전, 다양성,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GRI 400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GRI2에서는 조직의 세부 내용, 회사 이름이 뭐고 어디에 있고 그리고 보고 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 외부 검증은 누구한테 받았고 이런 내용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종업원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종업원도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그리고 뭐 정규직한테만 주는 복리후생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략과 정책에 관련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누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어떠한 ESG 이슈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GRI2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GRI3에서는 중대 이슈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그리고 중대 이슈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시를 하고 그 내용대로 뒤에 GRI 200, 300, 400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은 경제 성과, 시장 지위, 간접 효과, 그다음에 조달 관의 반부패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만 보면은 그냥 201부터 207까지 해서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201-1에서도 그 항목이 또 세분화돼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GRI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번역서는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다 이제 번역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도 내용이 꽤 많죠. 그중에서 원재료, 에너지, 용수, 폐수,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그 회사가 영업하는 그 지역에 환경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는가, 그다음에 멸종 위기 생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에 대한 부분, 온실가스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는 가장 많은 내용들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규 채용을 얼마나 했고 이직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육아휴직 갔다가 복귀는 몇 퍼센트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안전에 대해서도 어떠한 요인들을 체크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이 얼마나 발생했는가, 이런 내용도 모두 다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은 어떻게 받게 하느냐, 그리고 임금도 남녀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다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 차별 금지 조항, 그리고 단체 교섭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아동노동, 강제노동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는 협력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환경과 사회 부분에 대해서 공급업체를 평가를 해라. 그리고
몇 개를 평가를 했고, 신규 업체들은 몇 개를 했고, 그리고 몇 개의 업체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비율도 모두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GRI 400번의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기업들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록에서는 재무적인 성과를 쭉 알려주고요. 그리고 ESG 데이터를 좀 전에 ESG, 그러니까 GRI 200, 300, 400에서 쭉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컨설팅 할 때 업체한테 주는 내용이에요. 이 안에다가 그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콥은 얼마나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평가는 얼마나 받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보고서에다가 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GRI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내용이 보고서의 몇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가도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GRI에 있는 이 많은 내용을 모두 다 보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어디에 어떤 내용이 해당되고 그 내용이 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거를 GRI 인덱스로 쭉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RI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GRI 말고도 TCFD, SASB, SDG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TCFD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것도 역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ISSB에서 IFRS S1과 S2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IFRS S1과 S2의 공시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TCFD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ESG에 관련된 그 내용을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그다음에 감축 목표라는 카테고리별로 구분해가지고 ESG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게 IFRS SBS2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GRI랑 더불어 그 내용을 이 TCFD의 이러한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RI는 범용 스탠다드예요. 어, 모든 조직과 모든 기업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산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스비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진 건데요. 업종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ESG 항목들을 따로 모아둔 거예요. 77개 항목으로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코드라는 게 그 산업 분야의 코드예요. 그래서 그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그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고, 그리고 보고서에 몇 페이지에 담겼는가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엔의 SDG,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총 17개가 있죠. 첫 번째 기아 탈출부터 그다음에 17번째 글로벌 협력까지 총 17가지가 있고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SDG에 어디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프레스 S1, S2 형식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원칙도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3자 검증을 받게 돼요.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그 조직이 발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제대로 보고를 작성했는가를 제3자 검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체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기관인데요. 저는 여기서 프로바이더 자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430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AAA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공식 그 평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
000-430하고 슬러시가 돼 있죠. 근데 뒤에 V3 다음에 숫자가 없는데 제가 만약에 ESG 보고서를 검증을 했으면 저는 이 검증 내용을 어카운터빌리티 영국에 있는 홈페이지 내용에다가 다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인정을 딱 받으면 어카운터빌리티에서 고유 번호를 딱 주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 보고서에다가 검증 라이센스를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 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딱 하나인 보고서로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ESG 보고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제가 뒷부분 아직 없는 게 아직 어카운터빌리티에 업로드를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업로드를 해서 끝나게 되면 어, 라이센스 레포트 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000-430-V3-1년번호 뭐뭐뭐가 나오게 됐죠. 그거를 보고서에다가 딱 담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보고서가 GRI나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협체, 참여 단체나 협회 이런 것들을 쭉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가시면은 보고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려가지고 어쩌면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ESG는 처음에 ESG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ESG가 하나의 유행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게 흐름 중에 하나 그냥 유행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 세계가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존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많은 큰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ESG는 좀 다른 게 ESG라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 그리고 NGO부터 모든 기관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법률도 만들잖아요. 지속가능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30년을 목표로 해서 지속가능 전략을 세우고 그를 계속 점검하는 기본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게 단순하게 유행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공시도 법률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ESG에 대한 인식도가 좀 많이 낮고요. 준비도도 낮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ESG 전문가다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예전에 그냥 경영 컨설팅을 하시던 분들이 그냥 ESG 환경이라는 것만 딱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해야 돼? 강론으로 들어가서 스코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막 그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막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부분이 잘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그래서 저도 미약하지만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하고 그리고 많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뉴스 할 때마다 그 일기예보 할 적에 태풍주의보를 우리 발동하잖아요. 이제 장마철이 되면. 오늘 제가 얘기를 들은 그 느낌이 생존주의보, 생존경보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우리 기술 독립군도 현재 지금 탄소 문제에 있어서의 포집이라든가 흡수보다는
저감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쪽은 앞으로 좀 계속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질문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시간도 짧은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없으시면 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